성격 형성 및 부정적 치료 반응으로서의 자기 파괴성. 병리적 성격 특성이 자기 파괴적 이데올로기를 상연할수록 또는 자기 파괴적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자아 이상일수록 이것은 치료 예후에 좋지 않은 지표이다. 또한 이 주제는 자기 파괴적 성격 병리의 기술적 분류를 넘어서 부정적 치료 반응에 대한 일반적 질문과 관련된다. 다양한 형태의 구조화되고 자기 파괴적인 심각한 공격성이 부정적 치료 반응의 경향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실제로 중요한 과정 변인 혹은 교류 변인이다. 부정적 치료 반응이 심리 치료 관계 내에서 발달하는 정도는 진행되는 치료 과정에 대한 예우적 정보를 제공한다. 이 반응은 경계선 성격 구조에만 있는 것이 아니지만 이러한 내담자에게서 종종 나타난다. 주로 사회적, 심리적, 신체적, 자기 파괴성의 축으로 해석될 수 있는 행동의 과거력이 심각할수록 예후는 더 좋지 않다. 하지만 특정 행동에서 자기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온 경우와 자기 파괴가 주된 목적인 경우는 구분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자신의 결점에 대한 직면에 위협을 느끼는 내담자는 그때마다 직업을 잃거나 공부를 중단하면서 이러한 중단을 자기 파괴적이라고 합리화할 수 있다. 표면적으로는 그가 옳다. 하지만 기저의 의도는 원시적 거대 자기 개념을 보호하려는 것일 수도 있다. 아마도 만성적으로 신체적 자해 경향을 보이는 경우에서만 이러한 증상을 원시적인 자기 파괴적 욕구가 포함된 심각한 예후 지표로 볼 수 있으며 심각한 부정적 치료 반응 잠재성을 가졌다고 확실하게 간주할 수 있다. 여기서 자기 파괴적인 어떤 모습이 드러나는 경우는 어쩌면 우리 내담자들은 거의 모두가 자기 파괴성을 보이고 있다고 보이죠. 왜냐하면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자기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아야 된다고 판단하지만 실제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은 전혀 다르게 행동을 하고 있어서 사회적으로 기능하는 것도 어렵고 정서적으로도 안정되지 않고 이래서 이분들을 합리적으로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해석적으로 접근하면 첫 상담에서 선생님은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네요. 그럼 이렇게 좀 하면 어떨까요? 해서 그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거, 지적으로 판단되는 대로 따라 할 힘이 있다고 한다면 아무도 우리 장기 치료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단기 치료도 필요 없죠. 한번 진단만 하고 바로 그분 더 돌려 보내도 되잖아요. 말하자면 이게 우리가 점을 보는 분 찾아가면 어때요? 그분들을 장기적으로 점 보는 거 아니잖아요. 딱 만나면 선생님 이거네. 문제는 이거네. 그렇게 사시면 안 되죠. 이렇게 사세요. 아마 이렇게 하시면 아주 큰 행운이 올 것이에요. 라고 한번 그냥 예언적인 얘기를 함으로써 이 사람 안정시키고 그리고 되돌려 보내요. 그럼 이분 들어올 때보다 훨씬 편안한 마음으로 가요. 희망이 생겼어요. 근데 우리 정신분석이나 라이프 코칭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내담자들은 자기에게 좋은 것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 처음부터 온 게. 그러니까 심리적인 책을 많이 보는 분들 얼마든지 있어요. 특히 파지티브 사이칼러지를 열심히 보면서 내가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면 모든 걸 해결될 거야 라고 이해하고 있어요. 내가 미러킬레스하게 과거에 행복했던 순간을 기억해내면 내 마음도 지금 바뀐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이런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자기를 돌보려고 애를 써보지만 이게 그때뿐이고 계속해서 이 사람의 패턴은 자기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쪽이다. 결과적으로 보면 셀프 디스트럭티브 한 거죠.
근데 여기서 근데 셀프 디스트럭티브 하다는 것은 정도 문제예요. 부정적 치료 반응으로서의 자기 파괴성이 있다. 어떤 게 치료가 진전되면 될수록 이 치료 진전을 오히려 치료 진전이 일어나는 것을 방해하는 쪽으로 어떤 이런 움직임이 일어나는 걸 이걸 부정적 치료 반응으로서 자기 파괴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개념 자체를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이 개념 자체가 방어적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의 성향 속에 어떤 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신체적 자해의 경향을 보이는 이런 분들이나 이런 경우에 정말 자기 파괴성이 너무 심하다. 치료 반응으로서 부정적인 치료 반응을 가져온다. 아무리 치료를 해도 이분들은 도움이 안 된다. 통찰이 있어도 그 통찰하고 역행하는 쪽으로 계속 가서 치료가 될 만하면 오히려 치료에 방해되는 쪽으로 반응들이 계속 일어나는 이 환자들을 설명할 때 부정적 치료 반응이라고 명명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개념 자체가 치료의 실패라고 얘기를 하는 게 더 적합하지 않을지 몰라요. 근데 이게 독자적인 이론으로서 부정적 치료 반응에 대한 논문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는 그 논문을 읽으면서 이런 텐던스를 가진 분들 치료가 어렵다는 쪽에서는 소화가 되지만 한쪽에서는 이분은 부정적인 치료 반응 때문에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보는, 그래서 이 치료가 안 된 것은 이분의 가지고 있는 부정적 치료 반응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는 어쩌면 분석가나 상담자가 자기 책임을 무의식적으로 회피하는 결과가 아니겠느냐, 이게 논문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겠느냐 한 좀 지나친 생각까지 해봐요. 근데 실제로는 별로 유용한 개념은 아니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여기서 컴버그도 여기서 아마도라는 용어를 썼죠. 아마도 만성적으로 신체적 자해 경향을 보이는 경우에서만 이러한 증상을 원시적인 자기 파괴적 욕구가 포함된 심각한 예우 지표로 볼 수 있으며 심각한 부정적 치료 반응 잠재성을 가졌다고 확실하게 간주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특정한 경우만을 아마도라는 얘기를 써서 한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치료가 잘 안 되는 경우는 모두 다 부정적 치료 반응이라고 얘기를 할 가능성 때문에 이렇게 아주 제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이전에 얘기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결점이 드러나는 것에 대한 위협 때문에 자신의 결점에 대한 직면의 위협을 느끼는 내담자가 그때마다 직업을 잃어버리거나 공부를 중단하면서 이러한 중단을 자기 파괴적이라고 합리화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많은 경우에 어떤 분이 치료 과정 속에서 계속 좋은 어렵사리 들어간 잡을 어떤 직장을 그냥 또 똑같이 그 상사하고 싸워가지고 때려치고 나오는 경우들이 얼마든지 생겨나죠. 그리고 학교도 자퇴하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어떤 상담자 입장에서는 나는 왜 그런지 몰라, 나를 파괴하고 싶어라고, 그래서 이게 자기 파괴적이라고 자기를 변호하거나, 아니면 상담자 입장에서 이 사람은 부정적인 치료 반응으로서 자기 파괴성이 너무 심해, 그래서 어쩔 수가 없었어 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변명일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이분은 원래 상담에 온 이유가 그것이 그런 부정적인 성향 때문에 치료에 왔는데, 치료를 해보니까 이 사람은 그런 성향이 워낙 강해서 치료가 안 됐다고 하는 얘기는 처음부터 논리적인 모순이라고 보여요. 그래서 여기서 그렇지만 현상으로서 이런 자기 파괴성을 드러내는 많은 환자들이 있다는 것, 이게 자기 파괴성은 아주 근원적인 것이에요. 사실은 이걸 단순히 여기서 컴버가 경계선 인격 장애자들의 하나의 특성 중에 하나로 이걸 들었지만, 컴버그도 이게 꼭 경계선 인격 구조에만 드러나는 일은 아닌데 여기서 특히 강조한다, 이제 이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모든 치료 과정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현상들인데, 어쩌면 자기 파괴성이라는 개념 자체는 굉장히 선별적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게 컴버그 입장인데, 저는 그 개념 자체도 어쩌면 치료자들 입장에서
치료자들의 자기 변명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어쩌면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저도 컨버그의 기본적인 입장에 동의를 하는데 이 개념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저는 들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이런 자기 파괴성들이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파괴성은 분명히 있는데 자기 파괴성은 사실은 모두가 자기 파괴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요. 특히 프리 에드퍼런 환자들은 그래서 현대정신분석 이론 속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어떤 이 어그레션 내지는 파괴성, 공격성 이슈가 이 프리에드퍼런 환자들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가장 주된 이슈라는 거죠. 공격성이라는 것은 양면성이에요. 공격성이 외부로 향할 수도 있지만 외부로 향하지 않는 공격성은 자기 셀프 디스트럭티브니스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프리에드퍼런 환자의 가장 기본적인 이슈가 어그레션이라고 본다면 이 자기 파괴성이라고 하는 건 부정적인 치료 반응이 아니고 모든 환자가 가지고 있는 자기 파괴성이라고 봐야 된다. 자기 파괴성 슬래시 그다음 파괴성이나 자기 파괴성이 모든 프리에드퍼런 환자에게 있는 기본적인 어떤 병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아주 극심한 경우 아까 자기들 자해하는 이런 특수한 경험만을 가지고 자기 파괴에서 부정적인 치료 반응이라고 디파인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인위적이에요. 그래서 임상에서 여러분이 볼 때는 이 자기 파괴의 성향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세밀하게 보는 게 중요하지. 이분은 부정적인 치료 반응을 이분은 보이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명명하는 것 자체가 내가 임상을 철저하게 하지 않은 것을 변호하는 것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개념 자체를 우리가 사용하는 것도 조심해서 사용해야 된다. 제 내담자 같은 경우는요, 제가 이제 조금 뭔가 안정화가 됐다고 생각될 시점에서 약을 끊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약을 이제 병원에서 쭉 이렇게 먹다가 이제 의사가 하나를 줄여도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줄였대요. 그런데 이제 엄마가 이제 그 딸한테 이제 약 먹는 것에 대한 항상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하나를 줄였다고 하니까 너무 좋아하셨대요, 엄마가. 그래서 그러면은 이참에 약을 끊어보자. 이래가지고 이제 약을 안 먹은 거예요. 그러면서 약을 끊어보고 한번 증상을 보자. 그래서 괜찮으면 좀 안 먹을 수 있도록. 본인의 말은 그래요. 엄마가 좋아하셔서 하나를 줄였는데도 좋아하시는데 약을 안 먹으면 얼마나 좋아하실까. 그래서 자기가 약을 끊었다. 이렇게 얘기를 주말에 약을 끊어봤다. 그런데 끊어보니까 잠도 못 자고 너무 힘들어서 너무 힘들었다 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상담 때에 와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좀 탐색을 좀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의식에서는 엄마가 좋아하니까 그리고 자기는 약을 못 먹는 게 너무 알약을 먹는 게 너무 고통스럽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끊고 싶어서 그런 거다. 그 외에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지만은 왠지 제 심증이라고 해야 되나요? 저한테 오는 어떤 역전이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바로 여기 이제 부정적 치료 반응과 약간 비슷한 느낌. 그러니까 뭔가 그러니까 그 약을 끊음으로 해서 그런 증상이 또 옛날과 같은 그 증상이 나타나잖아요. 자기 힘들다. 그러니까 얘는 어떤 편안함으로 가져가지 못하는 아이인가? 그래서 뭔가 그것들을 불러일으키나 자기의 불편함을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또 부모님한테 의식에서는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자 한다고 하지만 실은 무의식에서는 부모님께 또 나 아파요. 나 잠 못 잤어요. 나 힘들어요. 그 부모님뿐만 아니라 상담자에게도 그렇게 하는 것 같다라는 그런 그 역전이 감정이 생기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 저도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런 생각, 그럴 때 이거를 부정적 치료 반응이라고 봐야 되나? 라는, 아니면 이제 그 문제를 가진 아이는 그것을, 문제가 소거될 때 오히려 더 불안하고 뭔가 그 2차 세컨드리 어기 개인을 못 누리기 때문에 자꾸 그것을 또 추구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것과 맞물려진 건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아직도 그 부분은 잘 모르겠어요. 모르지만 그 생각을 아주 귀하게 생각하고 계셔야 돼요. 그냥 틀렸어 맞았어라고 보지 말고 그 네. 가능성을 안 얘기해요. 예? 그 가능성을 무시하지 말고 네네. 이 내담자를 계속해서 워치하면서 내가 네. 가진 하나의 통찰 중에 하나예요. 어떤 면에서 네네. 이 네. 내담자의 무의식과 내 무의식이 만나면서 나에게 떠오르는 생각은 비원식으로 얘기하면 셀렉티드 팩트예요. 내 무의식에 네. 있는 어떤 부분, 내 이론적인 부분이 건드려서 올라온 거라는 얘기예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이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그러니까 네. 부모님을 위해서 약을 끊었다고 하지만 한편에서는 내가 지금 약을 끊어서 지금 약을 하나 먹어서 내가 괜찮아졌는데 이 상태로 계속 있으면 부모님으로서 돌봄을 못 받는다는 두려움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의식적으로는 부모님을 기쁘게 한다고 하지만 내가 약을 완전히 안 먹음으로써 결국은 내가 아픈 상태로 가버리면 부모님은 계속해서 나를 돌보고 상담자도 돌보고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환자로서 돌보는 세컨더리 개인을 누릴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식적으로는 낫겠다고 하지만 무의식적으로 낫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얼마든지 있다는 걸 이해를 해야 돼요. 또 하나 가능성은 부모에 대한 어그레션일 가능성이 있죠. 내가 낫는다고 좋아해? 어디 정말 낫는가 한번 보자 하는 억한 심정에서 그래 나 약 전부 끊어볼게. 결국 어떤 데 좀 두고 보세요. 라고 해서 아픈 모습 완전히 자기가 치료가 안 되는 상황으로 자기가 셀프 디스트럭션이죠. 자기를 파괴함으로써 결국은 그 공격성을 부모에 대한 공격성을 드러낼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한편에서는 보세요. 그렇게 나보고 빨리 나으라고 부모님 원하는 대로 하니까 지금 내가 무슨 어떤 꼴이 됐죠? 그런 면에서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데 어떨 경우는 심리적인 것은 꼭 하나의 원인이 아니고 여러 개가 복합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통찰들 몇 가지를 함께 가지고 있으면서 어느 것이 주된 원인인지를 우리가 따라가보는 게 중요하겠죠. 뭐 치료 반응이라고 하니까 정말 치료가 정말 거의 다 진짜 그래도 거의 다 돼가는 것 같을 때 이런 부정적 치료 반응이 나오면은 그거는 조금 부정적 치료 반응이라고는 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이런 패턴을 조금 이제 간간히 보이는 애들한테는 이걸 부정적 치료 반응이라고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보기도 하는 것 그래서 같아요. 제가 그 개념 자체가 네.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개념이라고 보는 거예요. 음, 여러분이 열심히 그걸 이 부분의 치료 방책을 찾아야지. 이 사람은 부정적인 치료 반응이 너무 많아. 그게 무슨 도움이 되느냐. 나를 위한 변명일 수는 있지만 실제 임상에서 그 개념이 크게 도움이 되는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네,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 자해 경향이 있는 몇몇 내담자는 칼로 자기를 긋거나 불로 지지는 등 자신에게 고통을 유도함으로써 어떤 원천에서 유래한 긴장을 완화시키는데 자기를 파괴하는 힘 안에서 진짜 즐거움이나 자부심을 관찰할 수 있었다. 외적 만족으로부터 독립된 전능감이나 자부심은 상징적으로 즐거운 자기 파괴성으로 재확신되었다. 자신을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손상시킴으로써 치료자를 포함하여 자기에게 가까운 사람을 고통받게 하거나 패배시키는 것을 의기양양하게 즐기는 내담자는 이러한 병리적 발달의 정연적 예이다. 좀 더 잘 기능하는 피약성 성격 구조, 즉 우울 피약성 성격에서 이러한 자기 파괴적 이데올로기, 자기 패배에서의 기쁨과 승리는
특정의 엄격한 가치 체계나 종교적, 정치적 집단에 대한 복종의 형태로 합리화될 수 있다. 과학적인 초자 요구에 대한 복종의 표현으로서 무의식적 자기 패배는 의식적으로 자기 파괴를 자아 이상으로 삼고 자신의 행복, 타인과의 좋은 관계, 성공과 만족의 희생을 요구하는 경우와 구분될 필요가 있다. 여기는 두 번째 케이스는 여러분이 이해하시겠죠? 어떤 집단의식 속에서 어떤 룰을 자기의 희생을 함으로써 굉장히 보람있게 자기 셀프 세크리파이스 자체를 미덕으로 여기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죠. 그래서 종교적이나 정치적인 집단에 대한 복종의 형태로 이게 합리화할 수도 있다는 얘기. 이런 자기 파괴성을. 그런 경우하고 앞에 자기 파괴하는 힘 안에서 진짜 즐거움이나 자부심을 또 관찰할 수 있는 케이스하고 조금 비교해서 좀 설명을 하고 있죠. 근데 자기 파괴성이 드러나는 여러 경우를 보고 있는데 그것도 컴버그 나름대로 좀 아주 심한 경우하고 또 하나는 조금은 사회적으로 기능하는 모습으로 보이는 경우를 구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근데 이 자기를 파괴하는 힘 안에 진짜 즐거움이나 자부심을 관찰하는 경우라고 하는 게 어떤 면에서는 마치 이게 데스 인스팅트 이론처럼 느껴지죠. 파괴 본능이라는 거죠. 근데 이 파괴 본능을 인스팅트 티어리를 원래 프로이드는 처음에는 파괴 본능이나 이런 공격성 쪽의 이론은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후기에 이런 이론이 드러난 거죠. 처음에는 리비도 이론 중심으로 이렇게 사람을 이해했는데 프로이드의 후기 이론 속에서 공격성 이론을 가져왔고 그 공격성 이론을 가장 극단적으로 발달시킨 게 멜라니 클라인의 대상관계 이론이에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엄청난 공격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론이죠. 그럼 공격성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공격성의 표출 자체가 여기서 만족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리비드로부터 만족도 있지만 공격성으로부터의 만족이 있다는 그 파괴 성향으로부터 만족이 있다. 그래서 이 세이디스틱하거나 메소키스틱한 것을 본능 이론과 관련시켜서 이해를 한다면 이건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것을 이게 본능이 아니고 어떤 세컨더리라고 또 이해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걸 보는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정말 파괴성 속에서 즐거움을 느끼는 것이 이분이 타고난 본능 때문에 그런 것인가 하는 것에 하나의 의문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현상으로서 이런 모습이 보인다는 것을 우리가 피할 수 없죠. 어떤 독재자들이 수많은 사람을 희생시키면서 희낙락하고 있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인간의 그 가학성이라는 것이 타고난 것인지 그 세이디즘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본능적인 것이라고 보면 우리의 다크사이드죠. 그렇지만 어쩌면 그것은 자기의 좌절에서 오는 부차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조금 더 이런 것을 예방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이게 본능이라고 하는 순간은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래서 인간에 대한 어떤 퍼스펙티브 자체가 어떤 본능 이론을 취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휴머니스틱한 쪽에서는 이걸 타고난 본성이라고 보기보다는 어떤 좌절로부터 어떤 섹슈얼 액팅 아웃이나 어떤 공격성들은 2차적인 것으로 보는 거죠. 그런데 이 본능 이론가 속에서 이고 사이칼리스트 쪽에서는 이게 데스 인스팅트 대상관계 이론이나 이런 쪽에서 데스 인스팅트라고 보는데 그 부분은 어떤 임상가나 그리고 이론가마다 다른 견해를 가질 수 있다고 이해가 돼요. 무의식적으로 증오하고 시기했던 도움을 주는 대상을 패배시키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대가로 자신을 패배시키려는 욕구는 자기 파괴적 동기와 관련되는 또 다른 유형이다.
여기에서 자기 파괴는 시기 대상에 대한 승리의 목적에 기여한다. 좀 더 심각한 부정적 치료 반응 사례들이 종종 이러한 내담자 집단의 일부이다. 심각한 형태의 부정적 치료 반응은 이렇게 타인에 대한 승리와 연결되는데, 이 경우에는 치료자와 치료자의 삶을 긍정하는 경향에 대한 승리이다. 건트립은 내담자 자아 일부에서 원시적인 나쁜 대상과의 동일시는 분열성 성격 내담자의 치료에서 그리 좋지 않은 예후 요인이라는 것을 지적하였다. 이게 여기서 페어벤이나 건트립 얘기가 나오는데, 페어벤 이론 속에서는 센츄럴 이고가 있는데 거기에서 어떤 부분적인 셀프나 이고로서 리비디널 이고가 엔티 리비디널 이고가 있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리비디널 이고는 리비도적인 그 성애적인 이고고, 엔티 리비디널 이고는 어떤 반리비도적인 자아라는 개념인데, 이건 이 이고는 무엇과 대칭되느냐면 이론상 굉장히 익사이팅 아브젝트, 텐탈라이징 아브젝트라는 굉장히 유혹적이고 감질나게 하는 대상과 관계를 맺고 있는 게 여기서 리비디널 이고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리비도적인 이고, 사랑받고 싶은 이고는 여기서 자기를 흥분시키는 대상과의 리비도적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흥분시키는 대상이나 또 다음에 또 하나는 리젝팅 아브젝트라는 개념, 자기를 거절하는 대상. 그러니까 배드 아브젝트를 페어벤은 멜라니 클라인이 굿 아브젝트하고 배드 아브젝트를 구별했는데, 페어벤은 배드 아브젝트를 둘로 나눴다고 보여요. 하나는 텐탈라이징 혹은 익사이팅 아브젝트, 그 EO라고 표현한 익사이팅 아브젝트인데, 또 한쪽에서는 리젝팅 아브젝트 RO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EO나 RO는 어떤 대상 중에 굉장히 유혹적인 대상, 또 하나는 거절하는 대상. 근데 사실은 배드 아브젝트라고 하는 유혹하고 거절하는 대상이죠. 근데 이걸 좀 더 정밀하게 둘로 나눈 거란 얘기예요, 페어벤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 유혹하는 대상에게 마음이 쏠리는 우리 마음이 있죠. 사랑을 줄 것 같은 대상에게 내가 헤어나지 못하고 거기에 리비도라는 관계가, 여기선 사랑 관계가 일어나요. 리비도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센트럴 이고 입장에서 보면 이 부분 대상 자체가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 배드 아브젝트라는 얘기예요. 그래, 중심 자아 입장에서 봐서는 지금 자기의 부분 자아를 자기의 자녀라고 생각해요. 자기 자녀가 계속 유혹하는 어떤 논팽이에게 지금 마음을 주고 계속 쫓아가니까 이 부모 입장에서 이 호적에서 파내버리고 싶은 거예요. 너 도대체 왜 그런 엉뚱한 애를 따라가느냐. 그래서 자기에게서 분열시켜 버렸다는, 그 자기 족보에서 파내버린 그 부분 자기란 얘기예요. 부분 자아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유혹하는 대상에게 쏠리는 내 마음, 그 마음이 내 통합적인 마음에서 내가 나지만, 내 마음이지만 난 이건 용납할 수 없어 라고 분열시켜버린 마음, 이런 분열된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또 그게 리비드널 이고인데, 또 하나는 리젝팅 아브젝트, 여기는 유혹을 하는 대상이지만 또 한쪽에서는 유혹만 하는 게 아니라 거절하는 대상이 있는데, 거절하는 대상에 대해서도 마음을 거두지 못하고 이 나쁜 대상을 쫓아가는 마음이 있죠. 그러니까 누군가, 여러분들 실제 사례들이 나오죠. 부자, 아주 부유한 사람의 자녀가 깽단에 납치돼서 한 6개월 지나다 보면 이 깽단에서 자기 부모가 데리고 나오려고 하는데, 난 여기가 좋아, 안 갈 거야 라고 그 깽단의 도모하고 같이 있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 이게 말하자면 엔티 리비드널 이고라는 얘기예요. 반 리비도적 이고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이 공격적인 대상과의 동의시가 일어나 버린 거죠. 아까는 유혹하는 대상과의 동의시가 일어났다고 한다면, 이쪽에서는 자기를 거절하는 대상과의 동의시가 일어나는. 근데 이런 것,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이런 마음, 하나는 유혹하는 대상을 계속 쫓아가는 마음, 그리고 나를 거절하고 나를 공격하는 대상에게 대해서도 내 마음을 거두지 못하고 계속 쫓아가는 마음. 여러분 임상적으로 충분히 이해가 가죠? 그 나쁜 자기를 힘들게 하는 대상에게 정을 거두지 못하는 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나쁜 대상에게. 어쩌면 그건 좋은 대상보다 더 강할 수 있어요. 그냥 악연이 더 즐기다는 얘기를 할 수 있죠. 왜 그럴까요? 이게 만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점점 더 거기에 매달리게 되잖아요. 만족이 있는 사람은 독립할 수가 있잖아요. 충분하게 만족스러운 관계가 되면 독립할 수가 있는데 이 계속 채워지지 않는 것, 채워지지 않는 데다가 나를 계속 공격하고 있는 이 대상이 그래도 어떤 내가 어떻게 하면 나에게 돌아오겠지 라는 헛된 희망을 가지고 쫓아가는 이 마음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 분열된 우리의 마음의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스컨버그가 보고 있는 것은 건출입은 내담자 자아의 일부에서 원시적인 나쁜 대상과 동일시는 분열성 성격 내담자의 치료에 그리 좋지 않은 예우 요인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번역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여기서 건출이 pointed out the identifications on the part of the patient's ego with primitive bad objects. Fairbanks and Contrib's anti-libidinal ego. 여기서는 anti-libidinal ego, 제가 설명했던 반리비도적 이고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 이고는 무엇이냐 하면 그 이고가 identifications on the part of the patient's ego with primitive bad object.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원시적인 나쁜 대상들과 동일시하는 원시적인 나쁜 대상과의 동일시. 그러니까 동일시된 그 마음을 여기서는 아까 엔티디비디널 이고라고 표현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쁜 대상은 여기서 배드 오브젝트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조금 정교하지 않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엔티디비디널 이고라고 표현한 얘기했을 때는 엔티디비디널 이고에 대칭되는 대상은 리젝팅 오브젝트예요. 근데 여기서 배드 오브젝트라고 할 때는 아까 얘기대로 배드 오브젝트 속에는 리젝팅 오브젝트도 있지만 익사이팅 오브젝트도 있다. 그 두 개의 이론이 배드 오브젝트에 대한 설명인데 여기서 컨버그는 그냥 배드 오브젝트를 따라가는 그 마음, 배드 오브젝트와 동일시를 하고 있는 이 마음을 엔티디비디널 이고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건 정교하지 않게 조금 설명이 된 부분이에요. 두 개로 나눠야 될 부분을 그냥 하나로 통합해서 설명하고 있어서 약간 여러분이 진지하게 폐업을 공부하는 사람이 보면은 이 부분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했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고 이렇게 아니면 용어를 바꿔 쓰거나 이게 걸맞아요. 왜냐하면 익사이팅 오브젝트에 대한 대칭되는 것은 리비디널 이고예요. 근데 익사이팅 오브젝트도 배드 오브젝트예요. 그 리젝팅 오브젝트하고 익사이팅 오브젝트 둘 다 배드 오브젝트인데 이 배드 오브젝트를 통합해서 이게 익사이팅 오브젝트 그리고 리젝팅 오브젝트를 통합해서 배드 오브젝트라고 얘기한다면 거기에 부응하는 마음은 여기서 리비디널 이고와 엔티 리비디널 이고 두 가지가 있다고 보여요. 근데 여기서 이 두 가지를 그냥 엔티 리비디널 이고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은 정교하지 않은 설명이라는 얘기죠. 나중에 여러분이 폐업을 공부할 때 이 부분 감안하시면 좋겠어요. 부정적 치료 반응이라는 용어는 일반적인 치료 실패나 저항이 고조된 기간 혹은 강렬한 부정적 전이를 일컫는 데 사용되지는 않는다. 필자는 여기에서 심리치료나 정신분석의 유용한 측면을 파괴하려는 욕구가 내담자의 충동 방어 구성에서 분명하게 우세한 사례에 국한해서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반응에 대한 프로이트의 고전적 기술에서는 강한 무의식적 피약증과 과도한 무의식적 죄책감으로 드러나는 심각한 초자 장애가 있는 사례를 언급하였다. 우울 피약성 성격 구조를 가진 많은 내담자는 이러한 유형의 저항을 나타낸다. 하지만 이와 다른 구성으로 부정적 치료 반응을 나타내는 좀 더 심각한 정신병리 내담자들이 있는데 자기애성 성격 장애 내담자들이다.
여기서는 치료자를 패배시키려는 무의식적 욕구가 구강기적 시기심, 그리고 애정과 만족을 주는 잠재적 외부 원천에 대해 앙심을 품고 파괴하려는 것과 관련된다. 게다가 부정적 치료 반응이 매우 우세해지는 좀 더 퇴행된 수준의 정신병리가 있다. 예를 들어 경계선이나 명백히 정신병 수준에서 기능하는 내담자와 강한 전성기적 공격성이 우세하고 자기와 비자기의 경계가 다소 모호하여 공격성이 타인이나 자기를 향해 무차별적으로 표현되는 그런 내담자다. 자신에게 고통을 유도하여 불안을 비특징적으로 완화시키는 자해를 하는 많은 내담자가 이 범주에 속한다. 경계성과 정신병 수준의 또 다른 내담자는 특히 자기를 도우려는 타인의 노력을 파괴하려는 욕구가 특별히 강한 것처럼 보이는데 심지어 자기 자신도 이러한 과정에 압도된다. 20대 초반 미혼인 한 남성은 만성적 정신분열 반응을 보였는데 좁은 범위의 병동 안에서는 비교적 잘 기능할 수 있었다. 그는 도움을 주려는 태도로 그에게 다가오는 모든 사람에게 일관되게 경멸적인 웃음을 지었다. 그는 병원 치료에 대해 불평하는 장문의 편지를 부모에게 썼지만 다른 한편 병원 스태프에 대한 그의 비난이 거짓이고 그의 편지는 부모에게 퇴원시켜 달라고 요구함으로써 치료를 중단시키려는 소망에서 쓴 것이라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받아들였다. 그의 아버지는 냉담하고 거리를 두는 엄격한 사람이었다. 걱정이 많고 의심이 많은 어머니는 알코올 중독과 약물 중독으로 고통받았으며 몇 번의 정신병 일화가 있었다. 병원의 여러 의사와 심리치료자의 다양한 접근이 쓸모가 없었다. 그는 매일 웃음을 짓는 한 의사에게 당신은 나에게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라며 웃음에 답하였다. 그는 겉으로는 우호적으로 이야기하였지만 그에게는 좋아지지 않겠다는 굳은 결심이 있었다. 과거에 그는 어머니를 폭행하였고 자신의 음경을 자르는 시도를 하였으며 악성 종양으로 판명된 장애를 조심스럽게 숨겼었다. 해석 과정을 통해 마침내 드러난 것은 내담자 자신이 극단적으로 파괴적인 어머니상과 무의식적으로 동일시하였고 좋아지는 것이 어머니로부터 분리되고 어머니를 파괴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러한 두려움 때문에 좋아지기를 거부한다는 것이었다. 동시에 그는 어머니에 대한 분노를 자신과 그를 도우려는 모든 사람에게 돌렸다. 자기 파괴성은 자기 파괴에 대한 욕구, 모호한 공격성의 표현, 과학적 어머니상과의 동일시, 그러한 노예 입장에 있지 않은 모든 사람에 대한 시기하는 증오, 어머니로부터 자유로워지고자 할 때 어머니가 처벌할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어떤 변화가 일어날 때 어머니의 삶이 어떻게 될지 두려워하는 것 등의 조합으로 보였다. 치료팀의 몇몇 성원은 그 내담자가 성격암을 보여준다고 말하였다. 이 내담자는 주위 환경으로 하여금 그에게 적대적인 거리를 두도록 강요한다는 의미에서 스태프를 조종하지는 않았다. 그보다는 아주 드러내놓고 심리치료자, 병원 의사, 도움을 주는 사람을 평가절하 하고 파괴하였으며 경시하기를 즐겼다. 동시에 그가 달성한 자아통합의 정도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 그는 충분히 현실 검증과 충동 통제를 했던 수준에서까지도 변화가 일어나게 하는 모든 노력에 거스르는 태도를 보호하기 위해 애쓴다는 전달하였다. 이 부분이 좀 마지막 부분이 기술적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부분에 있는 얘기를 제가 영문으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서 무슨 얘기를 쭉 이 사람의 증상을 얘기를 하고 마지막에 at the same time 동시에 the degree of ego integration that he had achieved needs to be stressed. 여기에서 이 환자가 달성한 자아 통합의 정도를 여기서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He conveyed the impression that he had pulled himself together. 여기서 이분은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을 잘 모아서 어떤 기능을 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얘기는 at a level in which he had sufficient reality testing and impulse control to protect his attitude against all efforts to bring about further change. 여기서는 치료에서 더 나은 진전을 가져오려고 하는 모든 노력을 무산시키려고 하는 그의 태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분은 현실 검증 능력과 그리고 충동 통제 능력을 가질 정도까지 그러한 인격 통합을 이룬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분은 인격 통합이나 임펄스 컨트롤까지 잘 되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그 노력을 어디에 사용하고 있냐면 그러니까 더 이상 자기를 치료하려고 하는 모든 어떤 움직임을 무산시키는데 거기에 힘을 쏟을 수 있을 만큼 자아 통합도 돼 있고 그리고 충동 통제도 돼 있는 상태로 지금 이 사람이 기능하고 있더라. 그래서 생각보다 자아 통합이나 그리고 임펄스 컨트롤이 잘 되고 있는 환자라는. 근데 그것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 자기 더 이상 치료 효과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이 얘기를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분이 상당한 힘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기 인격 통합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충동 통제도 할 수 있는 이 정도까지 지금 돼 있는데 이러한 기능이 이분이 가지고 있는 충분한 리얼리티 테스팅과 임펄스 컨트롤을 사용하는데 여기에 어디에 사용하느냐면 바로 자기에게 더 이상의 치료 진전을 가져오려고 하는 노력을 무산시키려고 하는 그 자기의 태도를 보호하는데 이러한 이고 펑션을 사용할 수 있을 만큼 통합된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보였다는 얘기예요. 상당한 어떤 이고 통합이 돼 있고 그러니까 멀쩡한 것 같은데 이분이 그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 모두가 치료가 안 되는 쪽에 사용되고 있다. 이제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설명해낸 것으로 보여요. 어째 공감이 되시나요? 아주 심한 자기애적 환자라는 그렇죠. 예,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누구도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 나와봐. 절대 안 돼. 나는 요지부동이야. 그래 씩 웃고 있는 거죠 지금. 아무리 애써봐. 당신들 아무리 애써도 다 소용없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의 그 우월적인 입장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자기가 승리하고 있잖아. 그래서 이분들을 치료하려고 헬스는 치료가 안 되니까 이 프러스트레이션이 이게 이제 이 치료자들의 프러스트레이션이 만들어낸 이론이 네거티브 테라피틱 리액션이라 그 부정적 치료 반응이 이건 부정적인 치료 반응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다고밖에 설명할 수 없다. 내가 무슨 인터뷰에서 잘못해서 그랬다고 내가 내 책임으로 가져올 수 없다는 이제 이런 억울함이죠. 이 치료자의 심정을 아시겠나요? 왜 이런 이론이 나올 수 있는지. 기술적 성격 측면과 예우적 함의는
대개 내담자를 진단적으로 조심스럽게 검토하는 동안에 평가될 수 있다. 그러한 검토는 내담자 성격 구조의 자세한 평가에 더하여 병리적 성격 특성이 자아동조적인지 자아이질적인지의 정도가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모순되는 성격 특성 혹은 내담자의 가치체계와 성격 특성 간 모순을 갈등 없이 체험해낼 수 있는 정도. 그 밖에 병리적 성격 특성의 영향하에 자아의 현실 검증 기능, 자아의 관심 및 자기 보존을 내담자의 자아가 포기하는 정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아 이상으로서의 자기 파괴가 자아 동조적인 정도나 자기 파괴성이 타인을 패배시키는 무기로 사용되는 정도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러한 모든 자료의 예우적 함의는 치료를 받는 동안에 일어나는 발달로 인해 변화가 발견되면 수정될 수 있다. 그러므로 예우적으로 좋지 않은 병리적 성격 특성이 치료 작업의 결과로 자아이질적이 되는 정도, 자신 안에서 그러한 병리적 힘에 대한 자각과 관심이 내담자에게서 발달하는 정도, 자신과 자기 파괴적 욕구의 합리화를 분리시키는 역량이 발달하는 정도는 치료가 진행되면서 모든 예우를 수정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정 변인 혹은 교류 변인이 있다. 하지만 치료자는 내담자가 장기 치료를 받는 것 자체만을 예우 지표로 여기고 싶은 경우도 있다. 성격 구조에서 근본적 변화를 일으키려는 경계선 성격 구조 내담자의 집중 치료는 수개월이나 수년이 걸리기 때문에, 그리고 특정 치료자는 자기가 검토한 이러한 병리를 가진 내담자를 많이 다룰 수는 없기 때문에 집중적 심리치료를 위해서는 성격 병리에서 매우 좋은 예우 요소를 가진 내담자를 신중하게 선택할 필요가 있다. 자, 여기서 우선 사실은 이 내용이 굉장히 많은 임상 자료를 근거로 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컨버가 하고 있는 얘기는 그 예우가 이렇게 부정적인 치료 반응이 있는 사람은 예우가 굉장히 나쁘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치료가 진행되다 보면 그 모습이 달라질 수 있다. 이 내담자의 그런 부정적인 치료 반응들이 완화되고 조금 변화가 될 가능성이 있을 때는 예우 자체를 변경시킬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떤 이분들이 보이고 있는 어떤 부정적인 치료 반응이 있다가 없어지거나 반응의 정도가 완화되거나 이런 상황이 되면 그 예우적 함의 자체도 치료를 받는 동안에 변경될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임상적으로는 부정적인 치료 반응이 일어나는 것은 그냥 당연한 것이지. 많은 경우에 그것 자체를 그래서 예우가 좋지 않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예우론 자체가 저는 조금 부당하다고 본다는 얘기예요. 처음부터 그런 상황이 있는 그 사람을 치료하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치료 반응이 있는 환자가 아주 특수한 그룹으로 한정해서 그렇기 때문에 치료가 어렵다고 하는 것 자체는 조금 개념적으로 지나친 개념화가 아닌가 싶긴 해요. 그리고 거기에 어디까지 포함시킬 것인가도 통일화될 수 없죠. 상담자마다 자기는 정말 치료해낼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대상들이 각각 다른 체험들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치료 과정 속에서 이게 부정적인 치료 반응을 보이던 사람이 변모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한다는 것은 이분들을 처음부터 예후가 나쁘다고 치료를 안 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죠. 이분들이 그렇게 절망적으로 보이지만 치료의 가능성이 있다는 쪽에 포커스를 둬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근데 이 컨버가 끝까지 자기 얘기를 또 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하지만 치료자는 내담자가 장기 치료를 받는 것 자체만을 예우 지표로 여기고 싶은 경우도 있다. 이 얘기가 그런 태도를 가진 분들에 대한 비난 섞인 얘기로 들려요. 네.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하지 않은데 뭐라고 영어로 써 있냐면 There is, however, a certain temptation for therapists to rely exclusively
on the prognostic indications given by the patient's response to long-term treatment itself. 다른 것 없이도 장기 치료를 받겠다는 태도만 가지고도 치료를 시작하고 싶은 욕구가 많이 있는데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컨버그 태도는 어떤 스파틴 태도하고 굉장히 다를 수 있어요. 컨버그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런 분들을 치료하는 건 너무 힘드는데 그걸 치료할 수 있는 리소스는 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을 여러 사람 치료할 수 없는데 여러분들에게 치료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예후가 좋은 사람을 골라서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잘 선택해서 치료 효과가 있을 만한 사람을 선택하는 게 굉장히 이펙티브, 효율적이고 경제적이지 않느냐 하는 이런 한목적적인 개념이 속에 숨어 있어요. 지금 효과가 있을 환자를 치료해야지 너무 힘들게 애써도 치료 안 되는 사람 빼고 좀 그래도 치료 가망성이 있는 사람을 고르자는 태도가 이 속에 숨겨져 있죠. 스파틴 입장에서는 자기는 정신분열 환자만을 이 사람은 치료의 대상으로 처음에 연구 대상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남들이 치료하지 못하고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할 사람들을 끝까지 치료해내겠다. 정신분석을 치료 안 된다고 하는 사람. 그래서 스파틴스의 태도는 이 세상에 어떤 환자도 치료가 될 수 없는 환자는 없다. 그래서 정신분석을 통해서 치료 도움을 받을 수 없는 환자는 없다. 하지만 이 사람을 치료해낼 수 있는 상담자를 분석가를 찾는 것은 엄청 힘들다. 그러니까 모두가 치료를 받으면 효과를 가질 수 있는데 이렇게 힘든 분을 치료해낼 수 있을 만한 상담자가 없는 것이 아쉽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컨버그가 보이고 있는 태도는 어차피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사람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 치료가 굉장히 힘드는데 이왕이면 예후를 봐가지고 치료가 잘 될 만한 사람들을 선택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냥 장기 치료에 오겠다고 하는 것만 가지고 이 사람을 무작정 치료한다는 것은 자기로서는 조금 그게 합리적이 아닌 것 같다고 하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직접 이런 걸 표현한 것은 아닌데 그 뉘앙스가 저한테는 그렇게 읽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읽히세요? 오늘 마무리하면서 그 얘기를 잠깐 마무리하죠. 컨버그는 좀 한계를 명확하게 짚고 그 성공률을 높이는 쪽으로 많이 포커스를 두는 듯한 느낌이 드네요. 그렇죠. 저도 이제 그 부분 공감이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합리적이고 경영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이라 보이죠. 그래서 진단을 되게 중요하고 섬세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까지 우리가 할 수 있을까를 초기 파악이라고 할까? 그걸 굉장히 다양한 섬세하게 하는 장점은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선은 이제 딱 잘라서 손을 안 된다 이런 개념의 진단이 좀 발달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컨버그의 태도가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 접근 태도죠. 우리 어차피 제한된 리소스를 가지고 있고 우리의 한계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측면은 그러면 우리의 환자는 누구여야 하는가 하는 이슈하고 관련되죠. 그러면 정말 어려운 환자는 사회적으로 다 제외시키고 치료가 가능한 사람만 치료할 것인가, 쉽게 치료할 수 있는 사람만 치료할 것인가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에 걸려들죠. 그래서 어떤 프로이드가 접근했던 어떤 클래시컬한 이론 쪽에서 정신분석적인 치료의 방법은 뉴라틱한 환자에만 해야 된다고 하는 개념이 이 속에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여기서 보드라인 페이션트 중에도 예후가 좋은 사람을 주로 치료해야지 예후가 좋지 않은 사람은 치료해도 치료가 잘 안 된다고 하는 폐쇄적인 생각이 이 속에 숨겨져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힘들긴 하지만 끊임없이 더 노력해보자고 하는 태도하고 처음부터 선별해서 그래도 웬만큼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그래 나의 재능이나
내가 가진 리소스를 조금 더 성공률이 높은 치료 가능성이 더 높은 대상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느냐 하는 견해가 느껴진다는 얘기예요. 제 생각으로는. 저는 때로는 한편으로는 치료의 합리성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만 모든 이들에 대한 어떤 그 변화와 또 이렇게 분석적인 입장에서 변화와 또 그들을 또 회복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자세도 필요한 것 같아요. 치료자 입장에서 필요하지만 막상 그 현실을 마주대 있을 때는 그것과 또 실제적인 거 거리가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네. 또 한편으로는 저도 느낀 게 과연 이 자기애적 장애자나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정신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또 치료의 세팅에까지 나올 수가 있느냐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왜 그러냐면 이런 사람들 자체가 자기는 지배자의 입장이고 전능자의 입장이고 어떻게 보면 자기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 존재하는 어떤 희생적인 입장에 놓여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 내담자로서의 치료자 앞에 오는 사람이면 치료적인 예우나 징후가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렇죠. 그게 굉장히 네네. 중요한 통찰이죠. 네. 그러니까 이미 치료가 불가능한 사람은 치료에 안 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치료에 왔다고 하는 것은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또 왜냐하면 자기가 또 한번 느낀 게 자기가 치료받아야 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걸 하면 오히려 그래서 여기 예도 들은 것처럼 그 나머지 뭐 의사나 주변 치료사들을 아주 경멸하고 무시하는 것, 어떤 그게 현실적인 이런 사람들이 자기애성 성격 장애들은 분명히 이게 일상화되어 있다는 걸 저도 많이 경험을 받았거든요. 느꼈거든요. 그래서 일상화되어 있는 거죠. 네. 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성공적일 수 있어요. 사회 적응이 잘 되는 사람도 많아요. 네네, 맞습니다. 네. 그 출세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현상이 굉장히 많은 거죠. 사실은. 네. 그래서 출세 못하는 저 사람한테 내가 무슨 도움을 받아 이제 이런 상황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이 얘기는 컴버그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면은 저는 김동완 선생님 말씀하신 거하고 우리 강 목사님 말씀하신 거 너무 동의가 되는 게 그럼 진단을 정말 확실히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진단을 그러면 어디까지 믿을 것인가도 저는 퀘스천 그렇죠. 많고 그 진단이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느냐도 문제가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처음부터 이런 환자인 것이라는 어떤 그런 판단이 딱 서야 되는 어떤 전문가적인 어떤 그런 그 임상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이렇게 아주 뛰어나야 될 텐데 또 그렇지 못하잖아요. 많은 상담자들이. 실제로 그렇다고 한다. 이고사이칼리스트 중에 아주 유명한 분들의 책을 봐도 자기가 네. 사례 중에 어떤 것은 자기가 정신분석 치료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봤는데 6개월 동안 해보니까 안 돼서 결국은 정신분석적 심리치료자한테 보냈다. 뭐 이런 얘기를 막 나와요. 그러니까 가장 훈련된 사람들 몇 개월씩을 봐야 겨우 치료 대상인지 아닌지 식별해낸다고 한다면 네. 처음 온 사람을 어떻게 식별하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병원 임상에서 그렇게 아주 이렇게 수없이 많은 환자들을 경험한 컴버그만이 할 수 있는 말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예후가 안 좋으니까 받지 못한다라고도 할 수 없고 이런 상황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일단 하기로 이제 했는데 참 어려워요. 환자를 고른다라는 것도 어렵고 굉장히 어려운 거죠. 네, 그런 게 어렵더라고요. 우리 남선생님 칭찬을 해드릴까요? 야단칠까요? 어느 쪽으로 해요? 두 개 다 받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가진 편견은 겹겹이 쌓여있기 때문에 대상을 바르게 볼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어쩌면 지금 나에게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는 그 선생님은 아이의 실상을 보고 있는 귀한 사람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아이 속에 있는 휴먼 포텐셜을 보고 있어서 간절하게
남선생님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다른 카드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그러면은 부족하지만 한번 해보면서 같이 가보자 이렇게는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은 나를 지정하진 않았지만 자기의 좌절이죠. 자기 생각하고 다른데 이 아이를 어떻게 버릴 수 있습니까? 라는 지금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 아이를 정말 우리가 버려도 되는 걸까요? 라는 소셜 레스폰시빌리티 문제하고 연결되기도 하죠. 한편으로는 그 뒤에 교수님이 계셔서 제가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긴 해요. 슈퍼비전이라는 그런 무기가 좀 있을 것 자원이 있을 것 같아서, 무기는 아니지만 자원이 있을 것 같아서. 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생각나는 게 전에 우리 같이 공부하던 우리 선생님이 직접 아이를 치료한 게 아니에요. 어머니가 안정돼 나가면서 어머니의 이모셔널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자라면서 자폐아의 나이가 건강한 아이로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 메디컬 진단은 자폐아예요. 이미 확정 판정이 나버린 거예요. 그렇지만 이 아이가 건강하게 지금 자라고 있다는, 잘 적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때 우리가 희망을 버려버렸다고 한다면 이 아이가 영원히 자폐아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판단이라는 게 얼마나 위험한가를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정신분석에서는 진단 함부로 하지 말라고 그렇게 누누이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메디컬 시스템에 들어가면 지금 컴버거치는 허겁지겁이라도 어쨌든 진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메디컬 시스템 속에 있는 컴버그하고 정신분석 그런 세팅이 아닌 쪽에서 하는 사람은 전혀 달라요. 남선생님이 참 굉장히 어려운 결정을 하신 거예요. 어렵지만 보람 있는 결정을 하셨을 거예요. 어쩌면 그 선생님의 그 진심이 남선생님을 움직였고 그렇게 된다면 이 아이를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남 선생님 응원합니다. 용기의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 잘못 인도해 무모한 결정을 하게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식별하셔야 돼요. 근데 책임은 공동으로 지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셔서 우리 다음 주에 뵙죠.